반갑습니다. 예, 광신대 광주입니다. 광주신학대학교 광신에서 온 이재근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두 분에 비해서 조금 그 강사로서 자격이 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꺼운 책이 거의 1200페이지 된 책인데 제 이름이 하도 안 나오거든요. 두 분은 이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편집자시고 또 이제 후기에 책을 쓰신 분이고, 그다음 초기 또 이제 증인이신데, 저는 이제 그런 관계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얘기를 끼워도 되나라고 생각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여러 번 또 이렇게 함께 모인 전력이 있어서 또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딱 20분이니까 이제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PPT가 있으니까요. 자, 뭐 기독교 세계관과 이데올로기 관계에 대한 거라서 초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연결되는 얘기들 또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로 문제의식과 역사적 맥락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는 거냐라는 이제 의문이 아마 최근에 많이 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그랬던 건 아닌데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용어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이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오래된 단어는 아닙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 자체도 처음 등장한 것이 1790년대에 이제 칸트가 처음 사용한 용어였고, 근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19세기 말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려진 바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제임스 오어라고 하는 이제 SP는 이제 스코티시 프레스테리안이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고, 하나님의 주권의 기초에서 인간이 행사하는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자 객관적 설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오어가 한 얘기에 좀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좀 알려진 대중화를 시킨 사람들은 주로 이제 네덜란드, 그러니까 더치 리폼드라고 하는 칼뱅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뭐 영역 주권, 모든 영역이 다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제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가 실제로 썼던 그 책 중에 보면 세계관, 기독교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동의 관계를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는 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설명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뭐 단순하게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마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이제 겹치는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세계인식의 틀, 주관적, 편향적 이념을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좀 더 총체적인 주제이지만 어떤 경우에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이념으로 이제 전유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19세기 말에 이제 스코틀 장로교, 그다음에 네덜란드 칼뱅주의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소위 이제 개혁파 라인인 겁니다. 소위 개혁파 라인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받아들인 건 아니죠. 한국 교회는 이것을 뭐 한국 교회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가 뭐 장로교인들이 많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장로교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선교사들이 거기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뭐 개혁파 되게 많지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미국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결국 미국을 통해서 오면서 뭔가 약간 좀 달라지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20세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이제 20세기 그 해방 이후에 또 여러 이제 미국의 영향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네덜란드 기독교 세계관이 갖고 있는 이제 이데올로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제일 오늘날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주제가 원래 기독교 세계관이 원래 이렇게 보수적인 거였나?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표현으로 소위 이제 극우적인 거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일단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좀 해본 거죠. 네덜란드 기독교 세계관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종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연결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소위 이제 아브람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이제 네덜란드 개혁파 내부의 일종의 분열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통 그룹 뭐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프리 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가 이제 17세기 당시에 칼뱅의 개혁파를 수용하면서 이제 국교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제 국교가 탄생을 했는데, 19세기에 또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이제 국교회가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공무원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사회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 당시에 소위 이제 계몽의 사상들을 많이 수용하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이제 새로운 뭐 현대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식의 사상들을 많이 수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종류의 교회로부터 이탈하자라는 의미로 나온 것이 일종의 이제 프리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대학교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진보이냐 보수인 거냐 이 두 가지 맥락이 좀 통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기득권으로부터 이탈했다는 점에서는 진보적인 거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소위 진보화되고 자유화된 교회로부터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 보수 신학을 지키겠다. 칼빈의 신학을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한편으로 보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신학자이고 학교 창립자이기도 했지만 교육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되면서 만든 당이 반혁명당이기 때문에 이 반혁명당이라는 얘기는 프랑스 대혁명에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프랑스 대혁명이 워낙 급진적인 혁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한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보수적인 이제 맥락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이것이 또 그러니까 진보적일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또 역시 이제 그 당시에 소위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계몽주의라는 시대 정신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것이 또 보수적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전유하고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냐는 이 과정에 따라서 이것이 진보가 될 수도 있고 보수가 될 수도 있는 뿌리가 있는 거죠. 이미 처음부터. 그런 맥락에서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뱅주의가 단순히 다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을 위한 완전히 다른 형태, 인간 사회의 다른 존재 방법을 제공하고 인간 마음의 세계를 다른 이상과 개념으로부터 채우기 나타났다. 이 칼뱅주의 강의에서 한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옛날에 소위 정통의 이제 뿌리로 돌아가자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다음 세대에 나오는 헬반 바빙크가 쓴 이제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좀 더 전투적인 어떤 표현들이 막 등장합니다. 헬만 바빙크가 이제 근대 세속주의에 저항하는 전투적이고 대립적이고 반대적인 기독교로 이제 개혁파 세계관을 이제 주창을 하면서 이제 썼던 내용이 이런 표현이죠. 노란 것만 좀 본다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이제 사유 체계들과 세계관들의 반대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재는 있을 수 없다. 화해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과 근대적 인간의 근원적이고 날카로운 대립은 이 둘이 함께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단호한 선택이 필수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 평화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싸움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급진적인 어떤 근본주의적 표현이 들어가죠. 아브라함 카이퍼보다는 사실 헬만 바빙크가 훨씬 더 이제 온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좀 강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일단 이제 이런데 저는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갖고 있는 소위 총체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 처음 등장했을 때 뭐 소위 말하는 영혼, 그다음에 교회, 영성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다음에 이제 창조 세계,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은 결국에는 이제 소위 복음의 총체성,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적 어떤 뭐 통합성, 전체성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전체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전체주의적 토대를 갖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체적 설명책입니다. 인간과 신과 세계가 삼각관계로 있는데 일종의 삼일체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무조건 이것은 이제 분리되면 안 된다. 통합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전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오늘날 세계에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제 신앙 대 불신앙, 우리 대 그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른 세계관을 소위 말해서 전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뭐 말하는 또 정복을 하고 우리 것을 완전히 통합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전투적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정체성 수호를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화 변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그 리차드 니버가 한 얘기 중에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 세계관이 소위 변혁의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혁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변화시키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일종의 전투성을 띠는 맥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원리로 사회 각 영역의 기독교를 추구하다 보니까 도덕도 법도 규범도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화 영역을 기독교하기 위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이미 존재들과 싸워야 된다. 이게 전쟁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투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투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배타성이 강화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것들을 쳐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 정의와 공공성 실현의 기준이 되어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내는 이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를 우리 내부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실제로는요. 근데 이제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이제 이미 보편적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김준혁 교수, 헤벌 트리니티의 김준혁 교수가 쓴 최근 논문에 칼바르트가 이제 바빙크나 뭐 카이퍼를 딱히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상이 어떻게 이제 독일을 오염시키는지를 비판하는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성속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만유교적, 영지주의적, 근본주의적 이분법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출연했지만 이게 우리도 이것 때문에 등장한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유일주의의 배타주의적이고 전투적 특징을 세상의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는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파시즘이 되고 전체주의가 되더라. 그 사례가 어디 있는 거냐. 그게 바로 나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나치즘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르트가 비롯했던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가 이제 우리한테 딱히 이제 직접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기독교 세계관이 결국에는 이제 보수적인 어떤 아젠다를 이제 붙잡게 되고, 소위 이제 보수 진영의 특별한 어떤 무기처럼 사용될 수밖에 없는 맥락은 결국 미국에서 이제 온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 시기에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는 딱히 세계관의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맥락은 좀 연결됩니다. 이제 해방이 끝나고 우리 해방이죠. 우리 해방 1945년 그다음에 이제 전쟁 끝난 그 이후에 냉전기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캠페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위 이제 신근본주의 운동의 대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트루먼 대통령 시대에 라이얼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Religion in American Life 해가지고 49년부터 58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이제 대규모 종교 홍보 운동이고 트루먼 통치기에 제너럴 일렉트릭스죠. 전기회사 회장의 이제 찰스 리신의 주도로 정부, 기업, 교회가 협력해서 미국 사회의 기독교 가치를 이제 확장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부흥, 애국심, 반공. 그다음 미국은 선민국가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광교업계와 언론, 유명 인사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함께 산다. 가족도 되게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신문, 라디오, TV, 5개 광고 쭉쭉 대조 홍보했고 50년대 미국의 공공기관 거의 모든 곳에 이제 라이얼 광고가 이제 등장합니다. 미국의 자유와 번영, 도덕적 질서가 특히 이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를 하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아이젠하워 같은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종교적 부흥이 없으면 미국의 길을 잃는다는 이제 식의 발언으로 이제 캠페인 의미를 부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국 오늘날의 이제 공화당이라든지 뭐 트럼프가 하는 이제 마가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런 맥락들이 이 시기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내용들을 이제 결국엔 대중화시킨 인물.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은 굉장히 좀 이중적인데 빌리그레함은 굉장히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건전한 균형을 잡힌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이제 어쨌든 이제 복음 전도 또는 집회를 통해 가지고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들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이런 정신이 이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은 빌리그램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게 1970년대, 80년대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이제 맥락을 만든 인물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선언이라는 책을 이제 이 시기에 썼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뭐 이 사람이 특별하게 이제 그것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이제 활용했던 소위 이제 제이 파렐 같은 사람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한 거긴 하지만 어떤간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이것을 정치적 맥락에서 동원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됐던 이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리 파렐하고 이제 도덕적 다수 이 그룹이 이제 주로 이제 1980년대부터 등장해가지고 소위 이제 미국의 소위 신근본주의 운동의 어떤 그 전투적 그 이제 선봉에 선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때 나오는 이제 구호들이 이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이제 얘기하자. 이제 이게 거의 뭐 마가랑 비슷하죠. Make America Great 이런 식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옛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 이름을 무조건 찍게 되고 레이건 당선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부각되는 이슈들이 이제 도덕 이슈죠. 낙태, 동성애 같은 이 도덕 이슈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것만 주장하면 무조건 다 찍어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됩니다. 당시 제이 그람스테드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Coalition in Orland Revival이라는 단어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선언문이라고 이제 이 단어를 써가지고 선언문을 씁니다. 사회 전 영역에 기독교화, 정치, 행동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Seven Mountains Mandate라고요. 7M 또 7MM을 쓰는데
뭐 유명한 인물들이죠. CCG 창시자 빌리 브라이트, 그 다음에 YM, 예수전도나 로렌 커닝햄, 우리가 알고 있는 셰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순절 운동 또 신사도 쪽 사람들이 다 이걸 지지를 합니다.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육, 미디어, 예술, 문화, 경제, 정치 등 7개 영역을 소위 더미니언이죠. 지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거니까 결국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정치와 결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맥락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이제 낙태, 동성애, 문화전쟁, 기독교 국가주의,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생긴 게 뭐냐? 우리가 근본주의 하면 항상 근본주의는 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근본주의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이제 천국만 얘기한다, 영성만 얘기한다, 교회만 얘기한다, 세상에 관심 없다. 이게 분리였죠, 그죠? 근데 이때 이후부터 맥락이 달라집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의 목적은 뭐냐?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배하겠다는, 이제 더미니언 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확장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한국에 그러면 어떻게 도입되는 거냐? 한국에는 이 맥락이 처음부터 이제 적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의미였던 거죠. 이제 뭐 당시에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다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주로 기장이나 WCC, NCC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산업 선교회 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꼈던 소위 이제 젊은 보수교회 기독교인들이 소위 이제 반공적이고 친미적인 자기네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독재 정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양심에 좀 덜 붉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청년 지식인이나 이원론 극복을 위한 학문 운동으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진 것은 80년대, 90년대이고, 이제 송영 교수님이라든지 양승훈 교수 나가셨네요. 예, 이만열, 뭐 김원수, 뭐 윤환 작가 얘기했던 강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대학 설립폭력회, 학문연구회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이 막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셰프 책들은 주로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로 IBF가 쫙 이제 지배를 하죠. 그래서 뭐 셰퍼, 사이어, 카이퍼, 도에벨트, 그다음 월시 미들턴, 월터스 홈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소위 학제간 접근입니다. 그냥 신학만이 아니라 모든 인문학과 과학을 다 통합하는 이제 학문적인 틀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 의식이 이제 등장하고 학문과 신학을 이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치적인 맥락은 아니었고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을 강조했고, 사회 현실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한다거나 이제 의식이 있는 기독교인을 만드는 작업들에 좀 이제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뀝니다. 2002년에 이제 기세 논쟁이라고 우리 책에서 이제 두꺼운 책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02년 이후에 기독교 세계관 논쟁이 등장합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뜨거웠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약간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서 이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기성 등장해가지고 소위 이제 복음과 상황을 중심으로 2세대 저자들입니다. 박총, 뭐 최태현, 정정훈, 양희성, 이승구, 이국훈, 김기현 등이 등장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걸 집어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했던 내용들이 기세가 단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는 장로교 개혁파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거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는 없는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아르미우스주의 라인이라든지 제세례파 라인이라든지 가톨릭 쪽에서는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냐?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세례파 쪽에 이제 의식들을 많이 좀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일 수 있냐 아니면 단수인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비판받았던 것이 이건 내내 명제 아닌 거냐.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많은 거고 거기에 실천도 없고 내러티브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이게 도대체 맨날 딱딱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냥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다 마는 거 아닌 거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가 9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소위 다원주의적 세계에서 옛날식 사고 방식인 소위 이제 토대의 근거를 둔 이제 모더니즘만 가지고 이런 용어들만 가지고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게 원로만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각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입니다. 그래서 정점은 이제 명제적 이론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거냐, 현실 적용이 부족한 거 아닌 거냐. 그다음에 이제 타자, 이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또 이제 개혁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거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얘기됐던 것이 평화주의, 소위 제사레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들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겁니다. 역량 이제 근데 이 시기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기세 논쟁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이제 한편으로 이제 갱신하는 데 되게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근데 또 이게 깊이 또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후에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좀 약화되는, 그러니까 청년층이나 지식인층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이런 그 복음과 사원 같은 저널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관심사는 이제 이미 좀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중적인 열기가 좀 약화된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교육의 분위기가 이제 보수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뜨겁지는 않아도 어쨌든 비판 의식이 강화됐기 때문에 자기 성찰, 논의, 다양화, 실천적 진단 강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기세 논쟁 이후에 기세 논쟁에 등장했던 이런 논객들과 그 이후에 이제 송영기 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국원, 김용주, 김동철 이 멤버들 이렇게 되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전소민 교수님까지 제 이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내가 오면 안 되고 이분들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거 아닌 건가라고 이제 아주 깊이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비판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근데 20년대 이후에 자, 이 기독교 세계관 기세 논쟁이 이제 일종의 이제 2단계였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 세계관이 실제로 이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어떤 그런 종류의 맥락들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이제 복음주의 내부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소위 그냥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어떤 맥락 속에서 취했던 두 개의 하나의 축이 하나가 이제 로잔 이제 운동과 언약이었고 또 하나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된 이후에 특히 한국에서의 87년 민주화가 일어난 이후에 복음주의 내부에 좀 분열이 좀 가속화가 됩니다. 좀 더 진보적인 이제 흐름을 타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수적인 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복음주의 내부의 보수주의자들과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들이 생긴 것이 이제 이 흐름을 또 이제 분열시키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등장하는 배경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진보 정권 등장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김대중 97년부터 98년부터 노무현 2003년 이 어감부터인데. 이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이 진보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광화문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전에는 이제 소위 근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때부터는 소위 참여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들고 나온 무기가 기독교 세계관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일단 이름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 뉴라이트 2004년에 반공, 반북, 친미 이도기를 내면하고 선거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 중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인물 정광훈 등을 비롯한 소위 이제 아스팔트 구기독교 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맥락들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그룹들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가져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타주의, 소수자, 타자 배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이제 맥락에서 활용이 되고 기독교 세계관 특정 정치 집단의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비판이 이제 고조가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후에 이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날과 그 이후에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고 아마 그것이 아마 오늘 이제 이 책의 등장과 오늘 논의의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신학적 성찰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월성과 내외성의 균형.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 초월만 강조하는 거 아닌 거냐? 교회와 영성과 천국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거니까 이 땅에 대한 관심도 가지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기세 논쟁에서 이미 그 얘기가 나왔는데 김기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이 소위 이제 내재성을 얘기하는 거였느냐. 이미 우리는 너무 내재된 거 아니었냐.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소위 이제 사회 참여를 한다고 하면서 이미 너무 세속화된 거 아니었는 거냐. 그럼 차라리 초월로 들어가서 기독교의 원래의 본질을 잡는 것이 이게 답이 아닌 거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 내에서 이 소위 제세례파 라인의 주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논쟁이 또 필요하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교 관계에 대한 역사적 전통의 다양한 입장인 거죠. 이제 정치와 종교와 모든 세계가 하나가 통합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칼뱅주의나 루터교 같은 그룹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이제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저희 이제 독립되고 순수한 대한 공동체로만 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제세례파 그룹의 입장은 또 이제 반영될 수 있겠죠. 또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들과의 대화, 자기 비판도 강조돼야 될 것이고 또 학문적인 다활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내용 자체가 뭐 일종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문학적인 많은 통찰들을 다 필요로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이라는 틀을 가지고 보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학적, 인류학적, 정치학적 통찰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걸 통찰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세상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틀 아닌 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학문적으로 또 공공적으로 토론하는 내용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복음의 이제 전인적 긴장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체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멋진 단어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초기에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총체적이라는 단어, 전인적이라는 단어로 쓰다가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이제 초월성을 잃어버린 거 아닌 거냐.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지고 결국엔 세속화와 이제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닌 거냐. 또는 한편으로는 소위 이제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소위 전체주의적으로 차용해가지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무슨 뭐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거냐? 그게 기독교 국가인 거냐? 그런 사회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냐? 이런 종류의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니까 긴장이 필요한 거죠. 이원적 비판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열린 공공적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오늘 이 책의 등장과 이런 논의들이 다음 단계로 이제 연결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딱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